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만 명의 예금주들이 자신의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힌 것도 계좌가 탈취당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 하나에 모든 자금이 묶여버린 건데요.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숫자로만 존재할 뿐 단 돈 1원조차 꺼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국이 10년 넘게 은폐해온 1경원 규모의 부채 폭탄이 어떤 경로로 폭발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중산층이 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 중심가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관리업체 본사 앞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있고 그 주위를 삼엄한 경계의 공안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내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문은 굳게 닫힌 채 묵묵부답입니다. 내부 직원은 보이지 않고 전화는 불통이며 모바일 앱에는 오로지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을 뿐이죠. 이는 단순한 전산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대체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었기에 멀쩡하던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중주그룹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바로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죠. 연 8%에서 10%, 심지어 최대 12%의 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이 3%대에 불과한 저금리 시대에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영세한 투자처가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중주그룹은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던 업계 최대 거물이었습니다. 1995년 설립 이후 30년 가까운 업력을 쌓으며 금융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헬스케어 분야까지 아우르는 거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베이징 금싸라기 땅에 화려한 사옥을 세우며 위세를 떨쳤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뒤를 봐주는 든든한 기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중국 특유의 관치 금융 정서상 대형 금융사가 무너지면 국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위기 때마다 당국이 자금을 투입해 막아주던 전례가 있었죠. 이 믿음이 화근이 되어 사람들은 노후 자금은 물론 전 재산을 쏟아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위험천만한 부동산 채권들이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헝다나 비구 이위안 같은 부동산 개발사들의 부실 채권을 무분별하게 사들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중주그룹이 이 쓰레기 같은 부실 채권들을 마치 우량한 상품인 양 둔갑시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소위 자산관리 상품이라 불리는 WMP를 통해서 말이죠. 고수익이 확실하다는 사탕발림만 있을 뿐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신용분석가는 이들의 수법을 두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다단계 구조였던 겁니다. 파열음은 2023년 8월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중주그룹 계열사인 중농신탁이 투자 상품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분노한 투자자들이 본사로 몰려들자 그제야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졌고 드러난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확인된 부채 규모만 최대사 600억 위안, 한화로 약 6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남은 자산은 부채의 절반도 안 되는 28조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무려 36조 원 이상의 구멍이 난 셈입니다. 결국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환 불능 상태임을 시인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2024년 1월 5일 베이징 법원은 중주그룹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파산 범위를 316개 계열 법인으로 전격 확대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적인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은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금의 75%가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 투자금의 30% 남짓을 건지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당국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 중입니다.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징역 14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중즈그룹의 파산은 단순한 금융 사기극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이 거대 기업의 이면에는 중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막대한 부채의 완미,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LGFV라 불리는 존재인데요. 지방정부가 세운 투자 플랫폼, 즉 특수목적 법인을 뜻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직접적인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법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정부 부채가 아닌 별도 법인의 빚으로 분류되지만 실상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인 셈이죠. 이 숨겨진 빚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IMF는 58조 위안, 학계에서는 최대 66조 위안까지 추정합니다. 한화로 무려 1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예산의 15년치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 스스로 이 수치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LGFV의 부채 규모를 단 14.8조 위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MF 추산치의 4분의 1에 불과하죠. 심지어 중국 대표단은 IMF의 경고를 적절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자리에서 중국 측이 슬쩍 내비친 또 다른 수치는 44조 위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장이 발표한 수치보다 3배나 높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죠. 이런 위험한 구조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온 걸까요? 그 해답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변 땅값을 올린 뒤 그 토지를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방 수입의 80%를 이 땅 장사에 의존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토지 재정이라 부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연쇄고리가 작동했지만 2021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비안 같은 대형 개발사들이 고꾸라지자 주택시장은 얼어붙었고 땅을 사줄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팔 땅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2025년 5월 중국의 토지 판매 수익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빚의 이자는 여전합니다. 결국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의 이자를 막는 최악의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죽하면 솥단지까지 팔아서라도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자조 섞인 선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충칭시 비산구는 아예 자산 매각을 전담하는 특수팀을 구성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 리다오쿠이는 2024년 말 기준 지방정부가 건설사와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금만일 40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LGFV의 3분의 1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며 오직 부채 차원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표현한 거죠.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비단 중즈그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화 약 800조 원 규모의 중국 신탁업계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이 산업이 부동산과 LGFV에 깊숙이 얽혀 있어 한 곳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채무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 돈을 빌려준 측이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부실이 전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시스템 리스크라 부릅니다. 특히 LGFV 채권을 대량 보유한 소규모 지방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은행들이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을 맡긴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허난성과 안후이성 일대 농촌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격렬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 정부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다소 허무합니다. 2024년 11월 중국 정부는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LGFV의 장부상 부채를 특별 목적 채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채무 한도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 부채로 갈아태우는 전략이죠. 이 과정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죠. 하지만 IMF 추산에 따르면 중국 전체 부채는 무려 58조 위안에 달합니다. 10조 위안은 전체 부채의 17%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 정책이 수면 아래 감춰진 부채의 25% 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내는 격이라는 거죠.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를 연명치료 Extend and Pretend 전략이라 꼬집었습니다. 실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상환 시기만 늦추는 행위라는 거죠. 말하자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형국입니다. 한편 2025년 10월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LGFV의 숫자를 71% 줄이고 금융 부채를 62% 감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성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LGFV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정부 공식 목록에서 제외했을 뿐입니다. 빚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패만 교체한 것에 불과하죠. 과연 이 위기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국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일본이죠.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 활동이 사실상 정체되었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은 20년을 넘어 3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비금융 부문의 총 부채가 GDP 대비 283%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죠. 이 증가 속도는 일본 버블 붕괴 당시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게다가 중국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성장이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채는 대부분 자국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국민이기에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 위험이 적었죠. 하지만 중국은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 자본 이탈은 급속도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그 자본 이탈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 자본은 물론 내부 자본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외부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는 2021년에 340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유입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유입되는 자금보다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다는 뜻이죠. 무려 20년 만에 처음 발생한 현상입니다. 벤처 캐피털이나 헤지 펀드에서 유입되던 달러 자금마저 고갈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는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부동산 위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자금을 투입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신탁 회사들이 파산하며 미국은 반도체 제재를 가하고 중국 정부는 데이터까지 통제하는 상황이니 여기 더 머물다가는 우리도 위험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부 자본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부유층들 또한 직접 자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이민 전문 기업인 헬리엔 파트너스가 매년 발간하는 백만장자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등진 백만장자 순유출 인구는 무려 2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고 심지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도 700~800명이 중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아랍에미리트, 즉 UAE와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 부호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안정적인 사회 환경과 뛰어난 치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중요할까요? 백만장자가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 기반이 약화되며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유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는 남아있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죠.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환전 한도를 축소하며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통제가 강화될수록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구나라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통제가 더 큰 탈출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셈입니다. 중국의 달러화 표시, 해외 부채만 해도 1조 달러를 웃돌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1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미국이 제재를 가해 이 자금줄을 끊어버린다면 중국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봉쇄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세 번째 거대한 폭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그림자 금융이 파열음을 내며 외부에서는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는 말 그대로 세 방향에서 동시에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국가가 보증한다고 믿었던 금융 상품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부를 굳건히 신뢰해왔습니다. 거대 금융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반드시 지켜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민심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는 멈추며 자금은 국내를 이탈하거나 은닉되죠. 그 결과 경제는 더욱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죠. 이는 단순한 금융위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진핑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신뢰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국과 중국은 체제적으로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은행, 예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 자산을 지켜주죠. 또한 금융 감독 체계도 훨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조차도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었죠. 결국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것에든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맡기든 그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중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섣불리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리 없이 파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표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 수준이라지만 그 수치만 믿고 안심하라는 식이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 실제 국가 채무율은 무려 130%에 달했습니다. 발표된 것보다 2배 이상의 빚을 숨겨온 셈입니다. 오늘은 이 은폐된 수치가 어떻게 환율을 800원선까지 폭등시키는지, 나아가 그 환율 충격이 자산 가치와 고용 시장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붕괴시키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개인이 즉각 취해야 할 실질적인 생존 로드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언론이 침묵하는 진실에 경악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130%라는 충격적인 숫자부터 파헤쳐보죠.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힌 국가 채무 비율은 GDP의 약 50% 초반대입니다. 여기서 GDP란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년간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50%라는 수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물론 향후 지급해야 할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금 등이 모두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부 포함하면 실제 부채는 130%를 상회합니다. 정부 발표치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증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국가 채무는 415조 원에 육박하며 2029년에는 공식 비율만 58%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부채까지 더해지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대다수가 간과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라는 것을 발행하는데요. 이는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예정된 국채 발행 규모만 225조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16조 원은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용입니다. 부채로 부채를 끄는 형국이죠. 게다가 최근 국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65%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약 21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상승은
곧 정부의 이자 비용 증대로 직결됩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이 원금 상환이 아닌 순수 이자로만 소모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불안 심리가 커지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결국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폭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고환율이란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원화의 대가가 커짐을 의미하며 과거 400원이면 좋겠던 것이 600원, 나아가 8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가 아닌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에 환율 추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확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지표들을 통해 미래의 변동 가능성을 통계학적으로 산출해낸 것이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확률이 무려 84%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환율 상승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셈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위기가 외부의 돌발적인 전쟁이나 재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합니다.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오려면 달러가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가 보유한 달러 패권이 취약하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위 외환 보유고라 불리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용 달러 자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대략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겉보기엔 충분해 보일지 모르나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만은 GDP의 80%에 육박하는 6영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비축하고 있죠. 우리 경제 규모 대비 대만의 4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경제 체력에 비해 비상금 창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세계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의 권고안입니다. 이 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억 달러입니다. 현재 보유액의 2배를 상회하는 규모죠. IMF조차 최소 7영억 달러 수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경고하는 안정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본 이탈을 방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현재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어 환율을 방어할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환율 800원 돌파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바로 우리 내부의 움직임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환율 급등 원인의 무려 70%가 국민연금 및 개인들의 해외 투자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해외 자본 유출에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이들인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사들인 금액만 무려 98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한 국가가 바로 한국인 셈이죠. 해외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런 환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쌓이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한 규모는 77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국가 외환 보유액보다도 큰 수치죠.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적립한 국민연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오히려 환율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국내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 자산은 이미 400조 원을 넘어섰고 이것이 환율을 고공행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30%라는 지표는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가 환율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막히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보통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는 금리를 낮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여기서 금리란 자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을 뜻하죠.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환율 기조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낮아진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은 더욱 치솟는 악순환에 빠지죠.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리고 싶어도 환율 리스크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인 거죠. 불황인데 금리조차 조절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겁니다. 결국 환율 방어를 위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약 150%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죠. 전세금이 왜 부채냐고 묻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 빚을 안고 있는 이들 중에는 영끌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섰던 분들이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은 과도한 이자, 부담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안팎까지 오르면서 만약 5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이자 비용만이 500만 원에 달합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셈이죠.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이 정도로 지출하면 생활 유지가 가능할까요? 이들이 버티다 못해 무너지면 결국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한두 명이면 괜찮겠지만 다수가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면 집값은 급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감에 더 많은 투매가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는 도미노 현상으로 번집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공포는 역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뜻하죠. 집값이 떨어졌으니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렵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도 낮아진 전세가 때문에 차액을 메우기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면 세입자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계획이 틀어지는 등 가계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죠. 어떤 이들은 집값 하락이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결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물 폭탄으로 급락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하며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부동산 자산이 흔들리면 소비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게 마련이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약 27%에 달합니다. 미국이 21%, 싱가포르가 17%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죠. 우리가 미국보다 6%포인트, 싱가포르보다는 10%포인트나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법인세를 15%까지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격차는 장차 12%포인트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00억을 벌었을 때 27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죠. 반면 미국에서 똑같은 수익을 내면 21억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과도한 상속세 또한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대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때는 할증이 더해져 실질 세율이 60%까지 치솟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세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죠. 가령 100억 원 상당의 기업을 상속받으면 세금으로만 50억에서 60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니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국내에 머무르기보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심지어는 본사까지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된 직접 투자가 국내로 유입된 투자액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즉,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보다 나가는 자금이 2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학개미와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한국 거주자들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무려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모두 국내가 아닌 해외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죠.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자리의 상실입니다.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은 자신의 일터를 잃게 됩니다. 새로운 공장이 미국에 세워진다면 한국 청년들은 더 이상 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대략 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00명 중 절반도 채 안 되는 인원만이 직장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납부할 기업들이 떠나버린다면 무엇으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수를 담당하는 주요 주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2022년 103조 원에 달했던 법인세 세수는 2024년에는 62조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아예 국내를 떠나버리면 이처럼 국가 세수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물가는 결코 떨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욱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통화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라면, 햄버거, 커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영원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2영원, 3영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단순히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10,000원으로도 예전에는 햄버거 3개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 1개밖에 구매하지 못합니다. 결국 10,000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대규모로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푸는 것을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돈을 풀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돈을 풀었죠. 그 결과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미국의 통화량은 약 11배 증가했습니다. 미국 역시 상당한 양의 돈을 찍어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땠을까요? 무려 1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은 양의 돈을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154%에 달해 미국의 7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국은행 내부에서조차 유동성 과잉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이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그만큼 수가 적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흔하게 굴러다닌다면 결코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돈의 가치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학에는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라는 격언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금은 납부하면 통장에서 직접 인출되기에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죠. 사실상 정부가 여러분의 돈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둔 적금은 가만히 놔두면 매년 도둑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은행 이자가 3%라고 해도 물가가 5% 상승한다면 실질적으로는 2%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죠. 이를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저축만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가가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데 현금만 쥐고 있다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 즉 실물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것은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국가의 존망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은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죠. 실제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은 76%에 달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의 확실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은 금보다 더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이 단순히 귀금속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은 산업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수적이고 AI 반도체를 만들 때도 은이 꼭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핵심 소재로 사용되죠. 지금 전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AI 기술 투자, 그리고 전기차 생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은은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의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따라서 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은은 상당히 유동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이나 은을 매입하는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실제 금괴를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금 ETF 상품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ETF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해 금 조각에 투자하듯이 주식 형태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매수 가능하며 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미국 주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불과 1.5%에 불과합니다. 단지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무려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우량주로 꼽히지만요.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기업에 해당합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시총의 몇 배나 될까요? 그 격차는 엄청납니다. 더불어 앞서 환율에 관해 언급했었죠.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환차익이란 다름 아니라 환율이 오름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 400원의 달러를 매입한 후 1 600원으로 오르면 단지 그 상승만으로도 14%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SPY나 QQQ ETF를 매수하세요. SPY는 다름 아니라 미국 증시의 상위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과 같은 우량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QQQ는 나스닥 시장의 상위 100개 기업을 추종합니다. 주로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품 하나를 매수하면 미국의 선두 기업들 전반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로 환전하여 매수함으로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도 확보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청약 통장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 통장이란 다름 아니라 신규 아파트 분양 신청 시 필수적인 계좌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납입 금액이 많아질수록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간이 무효가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만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통장 담보, 대출 상품이 존재합니다.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을 빌릴 수 있죠. 한 번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대출은 상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재 해지해버리면 그 귀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과 은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십시오.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청약 통장은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는 이들은 국가의 약속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며 단 한 주라도 주식을 매수하고 단 한 푼이라도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며 직접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부 또한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총 부채 비율이 130%에 달하는 주체가 과연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증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세요. SPY를 단 한 주라도 매수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ETF라도 한 주 매수하세요. 만약 한 주의 가격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상당의 가치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직 실천하는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이 실제로 1,800원까지 치솟게 될 경우 어떤 요인들이 어떤 순서로 붕괴될 것인지 그 타임라인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부동산 시장은 어느 지역부터 하락세를 보일지, 그리고 우리의 월급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등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